네, 저는 지금 이 서울 데이터과학 연구회에서 자연어 처리를 주제로 지금 쭉 시리즈 강의를 발표를 하고 있는 박결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주제는 우리가 이제 챗봇이라는 것을 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챗봇 하면은 대부분 다 인공지능이 사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인공지능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이 챗봇이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고, 또 챗봇에는 어떤 유형이 있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챗봇이 무엇인가, 챗봇을 왜 쓰나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챗봇은 이제 자연어,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자연어로 어떤 기계나 혹은 시스템, 뭐 소프트웨어랑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문자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이제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인공지능 챗봇이 될 것이고, 또 음성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아이폰에 있는 시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네이버 클로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자연어로 할 수 있다. 이 챗봇이 가진 또 의미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디바이스랑 사람이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지금까지 아주 예전에는 그냥 키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이 좀 지나서는 마우스를 썼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이런 디바이스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소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의미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챗봇이 지금 비즈니스 영역에서 특히나 수요가 꽤 많은데, 아래에 있는 이런 장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콜센터의 어떤 시장 규모가 뭐 어디서 들었던 걸로는 한 10조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많은 인건비가 사실 들어가겠죠. 근데 챗봇을 사용하면은 그 인건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제 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교대로 돌려야 하는데 시간에 관계없이 뭐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바쁜 시간대 이제 콜센터 전화를 하면은 꼭 대기 시간이 뭐 오래 걸려서 짜증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없겠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다 그러면은 내 개인 데이터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게 어떤 챗봇이 반응을 한다던가, 이런 편의성이 증대하는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챗봇과 상호작용했을 때 그 데이터들이 바로바로 또 실시간으로 수집돼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가 아니고 그뭐 예전에 나왔던 뭐 심심이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은, 일반 분야에서 챗봇 이러면은 그냥 사람들의 어떤 흥미와 관심이 되게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이루다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나에게 뭐 편의성을 주거나 내가 원하는 정보를 주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기계와 어떤 인간적인 대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챗봇은 언제부터 좀 핫했냐 하면은, 원래 저희가 딥러닝이 뭐 발전한 것을 약간 12년도 그 CNN이 이제 그 알렉스넷이 등장하면서 딥러닝이 뭔가 성과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챗봇 같은 경우는 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한 16년도부터 그 관심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16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뭐 구글에서 뭐 어떤 모델이 나왔다 이런 건 아니고, 이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챗봇 기능을 처음으로 이제 뭔가 사용자들한테 사용을 쓸 수 있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시점을 기반으로 뭔가 이 챗봇이라는 게 비즈니스에서 내가 뭐 담당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훨씬 더 좋은 편의를 줄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화두되기 시작하면서 그 수요가 쭉 늘어났고, 근데 아쉽게도 한 18년도를 기점으로 이 챗봇이 성능이 뭐 지금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그 성능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될 텐데, 그 뒤로는 약간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 이때만 해도 뭔가 챗봇 이러면은
아이언맨 영화에 나오는 뭐 자비스라던가 뭐 영화에 나왔던 헐 뭐 이런 것처럼 뭐 엄청나게 뛰어난 인공지능이랑 내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이 챗봇 분야가 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 보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그 챗봇을 지금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뭐 챗봇 어떤 하나의 기술에 대해서 파기보다는 이 챗봇이 어떻게 뭐 작동하고 있고 챗봇의 종류는 뭐가 있고 좀 이런 식으로 가보려고 해요. 스트럭처별 챗봇의 유형을 좀 파악하고 왜 지금까지 챗봇이 발전 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걸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챗봇 유형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가 이제 FAQ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etrieval Based 이거 그러니까 흔히 생각해서 룰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생성 모델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뜯어 보도록 하죠. 제일 처음에 이 FAQ는 그냥 흔히 보일 수 있는 카카오톡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고 사실은 내가 이 봇이랑 채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이런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용자는 여기 정해진 버튼에서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카카오한테 여기에 없는 질문을 할 수 없겠죠. 오늘 날씨가 어때 이런 건 물어볼 수 없고 딱 정해진 그 대화 안에서 이 카카오도 정해진 응답을 해주는 대신 그 아주 짧은 대화에서 뭐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 뭐 사실상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FAQ 그 게시판을 약간 이런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제작 난이도가 매우 쉽고 그 난이도에 비해서 효용성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뭐 여기엔 사실 뭐 인공지능 이런 게 사용될 리가 없으니까 저희는 깊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네,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챗봇에 해당할 텐데 이제 이 도식을 보면은 이 세로축이 도메인으로 되어 있고 가로축이 약간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로축의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분야의 주제로 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겠죠. 오픈 도메인이라고 하면은 뭐 주제에 관련 없이 모든 대화를 커버 가능하다. 범용의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이제 클로즈 도메인은 내가 어떤 비즈니스나 지금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 정보 안에서만 챗봇이 좀 운용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 가로축을 보면은 retrieval based라고 되어 있고 한쪽은 generative라고 되어 있는데 이 retrieval은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rule base예요. 그래서 뭔가 이 제작자가 어떤 구조, 막 트리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들어놔요. 이런 대화에서는 어떤 답변들이 나와야 되고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뭐 이런 답변들을 제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아주 옛날에 그 딥러닝 나왔었던 약간 기호주의 방식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구글의 뭐 다이얼로그 플로우 같은 것들 이제 여기에 다 해당하겠죠. 그래서 딥러닝 학습에 의존을 크게 하지는 않고 그냥 노가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관심 갖는 거는 이 생성 모델이겠죠. 여기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에게 이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런 대화에서는 어떤 이러한 특징들이 있으니까 너가 그 특징들을 잘 학습을 한 뒤에 사용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적절한 답변을 너가 한번 만들어 봐. 근데 이 만들어지는 답변은 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정해진 대답이 아니고 그 데이터에서 학습한 기반으로 또 실시간으로 이제 문장들을 생성해내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난이도 측으로 보면은 이제 이 오픈 도메인에서 이제 리트리버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뒤에서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 룰 베이스가 어쨌든 생성에서는 가장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박결님, 네네. 그 루나가 무슨 루나가 아니라 이루다 미안해 루나는 미안해요. 이루다가 문제돼 가지고 네. 그 뭐 최근에 개인정보 잘못 사용해 뭐 정보통이 안 받아서 그 밝혀진 거 보니까 그 기존에 있는 채팅 글을 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네.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제 제너럴 AI 이제 오픈 도메인에 있는 이제 여기 제너럴 AI에 해당하고 제가 이루다 이야기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때 아, 뭐가 그럼 문제였고 GPT-3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GPT-3는 이제 생성 모델이긴 한데 네. 이 챗봇에 들어가는 생성 모델은 약간 결이 달라요. 음. 그러니까 그 질문이 나왔으니까 대답을 해드리면은 물론 이제 GPT-3는 제가 아직 깊게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GPT-3를 얘기하기보다는 원래 GPT-3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 T가 트랜스포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네. 트랜스포머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트랜스포머나 시퀀스 투 시퀀스는 어쨌든 인풋을 받고 거기에 대응하는 아웃풋을 뽑아내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코더 디코더 구조예요. 근데 챗봇은 단순히 지금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내뿜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에서 가장 기본으로 전제되는 그 맥락이라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 맥락, 전체 대화 흐름을 넣을 수 있는 그 맥락, 어떤 벡터나 행렬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으니까 그런 게 좀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챗봇에 있는 제너럴 모델은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그 맥락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GPT나 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그 맥락을 아직 다루기보다는 단순히 어떤 시퀀스에서 다른 시퀀스로 만들어주는 그것만 고려하고 있다. 뭐 구글이나 뭐 이런 API를 사용해서 챗봇 만든다고 하던데 네. 맞지? 그런 것이 지금 말한 이 프레임워크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중에 좀 설명 아, 좀. 그 다이얼로그 플로우라고 하는 게 이제 구글에서 유명한 그 챗봇 API고 그건 이제 룰 베이스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얼로그 플로우 뭐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유튜브 이런 찾아보시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어떤 정말 멋진 그런 최신의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음. 네. 조금 더 뒤에 예시 같은 게 있으니까 보면서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이 Retrieval Based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검색 기반 모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가장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더 이제 잘 찾기 위해서 이런 트리 구조에 죄송합니다.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게 됩니다. 이게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확대해서 한번 보면은 어떤 이제 대화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쨌든 클로즈 도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어떤 그 범위는 여기를 예시로 드리면은 뭐 교환 환불 구매 취소 반품 철회 어떤 상품을 내가 받은 상품에 대해서 후처리를 하는 거에 이제 시나리오가 국한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이제 뭐 나는 교환을 하고 싶어요, 뭐 환불을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챗을 하겠죠. 그럼 내가 거기에서 이 사용자의 의도가 뭔지 파악해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적절한 답변들을 이렇게 쭈루루루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되게 한정적이지만 어쨌든 사람이 그 버튼을 누르는 식이 아니라 뭔가 채팅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좀 자유질의가 가능하다라는 게 FQA랑 차이점이 있고요. 제작 비용이 되게 저렴한 게 요즘 오픈소스로 이게 잘 나와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구글의 API라는 게 이제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여기에서 뭐 이 교환하는 행위에서는 어떤 답변들을 줄 수 있고 이 환불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는 뭐 어떤 답변을 줄 수 있고를 아주 유용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짜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기업에 맞는 뭐 혹은 내가 주고자 하는 서비스에 맞는 뭐 간단한 채팅 봇을 만들 수 있고요. 아주 큰 장점은 그 문법적 완결성이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 완결성이라는 거는 생성 문장, 그러니까 위에서 비교했었던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그 문장을 내가 지금 방금 받은 메시지에 대응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라던가 모델의 좀 부족함으로 인해서 문법적으로 좀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Retrieval Based 모델은 어쨌든 내가 뱉어낼 수 있는 응답은 무조건 데이터베이스에서 있는 대답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완결한 깔끔한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불편함이 없겠죠.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이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까 봤던 거, 뭐 교환 환불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대로만 잘 흘러가면은, 그러니까 특수한 케이스만 아니라면은 이 챗봇을 통해서 고객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고, 만약에 어떤 예외 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 상담원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대신 단점이라면은 이게 데이터 기반, 그러니까 빅데이터에서 어떤 최적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규칙이나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서비스를 만드는 건 쉽지만 정말 고객이 하나의 불편함도 없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굉장히 그 최적화에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보면은 뭐 교환에 대한 거, 뭐 환불에 대한 거, 취소에 대한 건데 이런 거를 이제 고객이 원할 때 하나의 표현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교환을 하고자 할 때 뭐 교환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교환해줘, 교환 바래요, 교환 부탁해요 라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장을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컴퓨터가 받아들이기에는 전부 다 다른 데이터 값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표현들을 다 일일이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만 이렇게 해주면은 뭐 다이어플로그에서 적절하게 또 그 패턴을 학습해서 뭐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은 5가지 상황의 시나리오지만 뭐 대화의 어떤 시나리오를 더 많이 작성한다 그러면은 복잡도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대화 상황의 어떤 복잡도에 따라서 그 제작 난이도도 이제 비례해서 증가하는 그런 게 있고요. 뭐 정해진 답변에 답변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건 말씀드렸었고, 이 Retrieval Based 모델의 어떤 오류 중에 하나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정해진 답변 혹은 어떤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적절한 지리가 아니라면은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2017년에 BHC에서 이런 창업 관련 상담봇을 만들었었나 봐요. 이제 이쪽이 그 BHC에서 홍보용으로 냈었던 이제 기사에서 가져온 거고, 이제 이게 다른 기자가 테스트를 해본 건데, 이제 홍보용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창업봇이 대답을 해주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물어보니 너무 유창하게 대답을 잘 해줘요. 뭐 이런 기준에는 뭐 얼마도 가능하다, 뭐 2층도 개설 가능한가요? 뭐 적극 추천하진 않지만 구매처를 내고 있는 매장도 있습니다. 마치 거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런 케이스만 봤을 때는 뭐 엄청나네, 장난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막상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홍대 근처 창업할 만한 곳이 있나요? 라고 하니까 곳이 대답이 없어요. 다시 물어보는 거죠. 홍대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나요? 하니 이제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1층 외에 적극적 추천하지 않고 2층에도 구매처를 내고 있는 매장도 있습니다.
괜찮은 곳이 있냐요? 물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사용자는 홍대 뭐 2층이 괜찮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가 어딘가요? 라고 반문을 하니까 제가 모르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수준으로 보기는 힘들다. 전후 맥락 파악해 대답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2021년인데 이전보다는 더 정교해졌겠죠. 근데 정교해졌다라는 게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서 챗봇이 정교해졌다라기보다는 좀 전에 제가 16년도 이후로부터 챗봇이 이제 관심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신 그 시나리오나 고객들이 줄 수 있는 질의 또 거기에 대응하는 적절한 응답들을 그냥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이 발전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시나리오를 더 정교하게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리트리버 베이스 모델의 어떤 스트럭처를 한번 보면은요,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유저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 메시지가 지금 뭐 주문에 해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메뉴 확인, 뭐 주소 확인 이런 절차가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어느 절차에서 나오는 메시지인지를 판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치킨 주문하려고 요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니까 먼저 그 의도와 어떤 명사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머신러닝 같은 기법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니까 이 사람은 주문이라고 하는 인텐트가 들어있네. 그러니까 주문을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의도하고 있구나. 그럼 주문에 대해서 그 대상은 무엇인가? 치킨이네. 얘가 판단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주문이라는 인텐트가 들어왔어. 거기에 뭐 주문이라는 인텐트 들어오고 치킨이라는 엔티티가 있는데 그럼 나는 다음엔 어떤 거를 제공해 줘야 되나 하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메뉴가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메뉴라는 그거를 좀 확정을 지어야겠다 하면서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메뉴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응답을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뭐 1번 메뉴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1번 메뉴로 하고 뭐 주소를 물어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절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2007년이었나? 제퍼디에서 우승을 했던 인공지능 AI 그 IBM 왓슨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IBM 왓슨도 이제 이런 룰 베이스로 만들어졌겠죠. 근데 IBM 왓슨처럼 좀 범용적인 대화를 하려면은 그 구조도 정말 복잡해져야 될 거예요. 제가 이 표를 가져온 거는 뭐 하나씩 뜯어보겠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이제 이 리트리버 베이스로 뭔가 대화의 시나리오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조 역시 정말 복잡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냥 말씀드리려고 했고 뭐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생각을 하면은 리트리버 베이스에서 오픈 도메인이 왜 임파서블한지 납득이 간다. 왜냐하면 오픈 도메인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의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떤 시나리오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만약 룰 베이스 이런 그 챗봇은 제가 볼 때 기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네. 예를 들면 뭐 피자 주문의 상황을 잘 아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기술의 영역보다는 좀 다른 영역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할 수 있냐 없냐이고, 그러니까 지금 좀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뭐 100%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뭐 챗봇, 뭐 기업에서 제공하는 챗봇이라던가 그런 서비스가 뭐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어디 뭐 회사에서 어느 기업에 뭐 챗봇 시스템을 납품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를 가끔 보게 되는데 마치 기사를 보면은 뭐 엄청난
기술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이제 여기에서 얼마나 더 정교하게 만들고 있느냐 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나마 이제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냥 최근에 있었던 이루다 정도는 뭐 다들 테스트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 가야 기술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이루다도 그 자체적인 기술은 아니고 뒤에서 이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저기 네, 계속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사실 이제 저희 관심사는 여기일 것 같은데 룰 베이스는 좀 뭔가 멋있지 않잖아요. 이제 보면은 딥러닝 NLP 발전과 함께 이제 등장한 분야입니다. 그 시퀀스 투 시퀀스 2014년에 나오면서 뭔가 챗봇을 정말 더 좋은 성능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제가 시퀀스 투 시퀀스 발표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뒤로 뭐 트랜스포머, GPT 나오면서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장점은 복잡하게 대화 시나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없죠. 그냥 데이터를 대용량의 어떤 코퍼스를 때려 넣으면은 야, 너가 데이터 안에 있는 그런 관계성을 찾아봐라고 이제 데이터 드라이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저장된 응답이 아니라 그 내가 지금 받은 질의 그리고 맥락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화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나와야 하는 대답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 필요도 없겠죠. 이런 게 장점이고, 단점이라면은 이런 장점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대용량의 데이터셋이 필요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고요. 특히 자연어 처리 쪽의 데이터는 뭐 웬만해서는 100만 건으로는 그 베이스 모델을 또 짜기도 약간 어려울 정도로 거의 뭐 1000만 건은 가야지 그래도 좀 괜찮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 정말로 그 정도로 큰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최상의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챗봇을 본다 해도 그 맥락 정보를 다루는 게 매끄럽지는 않다라는 점, 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봐도 그렇게 정말 좋은 성능, 그러니까 정말 상업에 이걸 적용할 정도로 내 비즈니스의 예를 가져와 사용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거는 모델 아직 못 보고 있다, 못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그 AI 챗봇에서 뭐가 정말 베스트인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현대 튜링 테스트로 이제 유명한 레브너 프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튜링 테스트에서 나오고 있는 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해서 최고의 이제 인공지능을 가려내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니까 내 수상 경력이 19년도까지밖에 없고 그 뒤로는 못 봤는데, 여기 2016년도부터 연달아서 우승하고 있는 이 모델, 이 바로 이제 쿠키라고 하는 이 AI 봇입니다. 제가 요거 잠깐 가져왔는데, 제가 영어 채팅 실력이 짧아서 뭐 직접 시연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테스트 해볼 수 있거든요. 제가 채팅했던 거 그냥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거고,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해요. 나는 쿠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이렇게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럼 제가 챗을 하는 거죠. 반가워, 나는 결이라고 해 라고 하면은 이제 이름을 알고 이렇게 인사를 해줘요. Nice meeting you, 뭐 이렇게 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원가입을 유도하는데, 뭐 나는 괜찮다, 너 어떠냐, 어떻게 지내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좋다, how are you 이렇게 해서 나도 좋아, 물어봐줘서 고마워 이렇게 했더니 대부분의 대화는 사실 정말 매끄럽게 잘 흘러가는데, 제가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 이 베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도 좀 갑자기 뜬금없는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최고 성능이라고 알려진 인공지능도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뭐 영화에 나오는 허나 뭐 자비스 이런 것까지는 기대 안 하지만 그래도 아낌없이 대화하는 게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어떤 한계를 말씀드리려고 이거 사례를 가져와 봤고, 그 이루다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루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거, 뭐 너 세종대왕 알아? 그 들어만 봤던 웽뭐 하는 분인데 연구원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맥락이라던가 뭐 적절한 답변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은 아,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아직까지는 뭔가 한계가 명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이제 구조를 보면서 왜 어려운지를 좀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가 들어봤었던 트랜스포머, GPT, 버트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어떤 쿼리랑 앤서 그러니까 인풋 시퀀스랑 아웃풋 시퀀스를 잘 매핑해주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컨텍스트를 고려하려고 하니까 난이도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안녕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이 안녕이라만 보면은 답변은 안녕, 뭐 반가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상황이란 게 들어가면은 같은 인풋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가능성, 경우의 수가 많아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걸 다 커버하려면 아마 데이터셋도 더 많이 필요할 테고 모델도 더 정교해져야 되니까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제너레이티브가 지금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가 사실 이거 좀 하소연인데 지금까지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챗봇 발표가 준비하기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좀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없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좀 알게 된 게 지금 여기는 그 페이퍼 윗 코드라고 하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논문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코드로 구현해 놓은 사이트의 카테고리를 몇 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이트에서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거라 생각하냐면은 어떤 학술지에서 논문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논문이 나오는 거는 많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코드까지 구현됐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험까지 완벽하게 돼서 뭔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올라온 이제 자료들은 어느 정도 실험이 검증됐어 라고 볼 만한 자료인데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등록된 논문 1,500건, 그러니까 코드까지 같이 등록된 거죠. 또 NLP에서 제일 유명한 머신 트랜슬레이션 1,000건. 근데 챗봇은 고작 44건.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검색하고 뭐 영어 자료 찾아보고 이런데도 자료가 너무 없어서 좀 준비하기 어려웠다 뭐 이런 하소연을 하면서, 그러면은 왜 이 챗봇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연구가 안 되고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상업적으로 사실 수요가 있어야지 저는 기술이 발전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자율주행에서 활용도가 높죠. 머신 트랜슬레이션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범용적으로 지금 세계화되는 시점에서 너무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근데 챗봇은 사실 비즈니스에서 사용되기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리트리버 베이스 그것만으로 충분히 대부분의 수요가 커버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어떤 베스트 사례를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서도 좀 부족한 게 보였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티브에 어떤 돈을 쏟아서 뭔가 개발해서 이 비즈니스에 투자하기에는 뭔가 좀 리스크도 많고 성능도 불확실한데 이미 지금 내가 원하는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복합적 요인 때문에 이 챗봇이 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합리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반대로 네네. 말씀하신 그
챗봇이라고 뭐 이렇게 납품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뭐 그런 거창한 뭐 제너티브 모델이 아니라 알고 보면 네. 그냥 뒤에 기존의 대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해놓은 그런 거여서 비급 너무 사실은 좀 실망할까 봐 발표 안 하는 거 아닌가? 아, 어,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다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 환상. 네. 네, 알고 보면 되게 뒤에 굉장히 노가다스러운 아직 기술이어서 발표를 좀. 아까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뭔가 발전 이런 페이퍼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지금 그 채팅창에 지윤 님이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다음으로 상용화 될 수 있는 챗봇 비즈니스는 어떤 걸로 보시나요? 예시도 음, 좋고, 네, 발표자님 생각도 좋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엔지니어다 보니까 비즈니스 측면 잘 모르겠는데 기존 챗봇 오케이. 비즈니스의 기능도 추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최근에 이루다를 보면서 그냥 짧게 생각했던 건데 이루다 같은 AI가 뭔가 우리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거나 서비스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인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 기계랑 대화하는 것 자체 흥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수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음, 그러니까 비즈니스 측면에서 뭐 고객한테 유용하게 뭐 서비스를 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엔지니어 측면에서 데이터가 어차피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리트리버 모델로, 어, 뭔가 챗봇을 일단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건 제공하고,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그냥 저스트 잡담을 만들어 놓고, 뭐 데이터를 수집하는, 뭐 그런 기능을 하면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모르겠지만, 엔지니어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에 계신 한부기 선생님이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자비스를 많이 봐서 우리가 너무 기대를. 그러니까요. 한부기 또 선생님 영화, 감사드립니다. 그 허 같은 것도 있고, 좀 인공지능 그 대화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엄청 크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GPT-3는 자비스랑 비슷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전혀 비슷하지 않죠. 가려면 그렇습니다. 너무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 네, GPT랑 그 버튼은 아직도 앞으로 발표를 하게 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인간 인공지능과 대화보다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까 타인의 개인적 카카오 답변 나오는 저는 타인의 개인적 카카오 답변이 나오는 것처럼 답변을 받아볼 수 있어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그냥 채팅을 몇 번 해보긴 했었는데 우리가 놀라는 지점은 그냥 마치 이 사람이 알바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그 퀄리티지 개인적 카카오톡 답변을 나한테 하는 것처럼 타인의 윤리적 문제를 떠나서 그냥 신기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그만큼 성능이 좋게 느껴졌다, 이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윤님 혹시 대화 가능하시면 뭐 직접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질문에 대해서, 예, 박결님이 정확한. 이것도 제가 알아봤는데, 박가시라고 하네요. 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 장표가 몇 개 안 남아서. 바로 다음이었네요. 맞아요, 전철이.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 일단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루다를 한번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챗봇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 대용량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맥락에 따른 문장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유사한 한계, 유사한 한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어쨌든 전처리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것도 맞는 김민지님 말이에요. 의견이 좀 동감되네요. 저도. 이거는 아마 데이터, 그러니까 카톡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사용할 때 이루다를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성희롱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개인 정보를 막 유출하는 사고도 있었고 뭐 혐오 발언, 뭐 흑인이 싫어 뭐 이런 거 했을 때 뭐 흑인 싫어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전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흡했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음, 이루다. 제가 사실 이거를 장표에 넣진 않았는데, 이루다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은, 제가 이제 들었었던 바에 의한 그냥 썰입니다. 이루다 그 만들었던 스캐터랩, 거기에서 깃허브를 이제 공개를 하잖아요. 어떤 뭐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근데 그 깃허브 안에 학습했던 데이터셋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까봤더니, 일단 여기서 필터링을 한번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그 개인정보가 그대로 있었다는 게 그 전에는 그게 밝혀졌었고 저는 사실 그 깃허브 이야기를 못 듣고 이루다를 봤을 때 뭐 땡땡구 땡땡동 뭐 여기 이런 정보를 뱉어내는 게 왜 저렇게 뱉어내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전화번호라던가 개인정보를 그 뭐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레귤러 익스프레션 사용하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어, 그 정규식으로 처리 못하는 좀 특수한 케이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답변이 정말 특정한 사람의 어떤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맥락에서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대답이 나오도록 학습을 할 테니까 그냥 대답을 어, 내가 학습한 데이터 근거에서 뭐 문장들을 생성해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테스트한 거 보면은 이게 없는 동네 같은 거를 이런 형식을 지켜서 이야기하는 것도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를 정말 완전히 안 했을까? 뭐 이런 구 같은 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준비한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말이 잘못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특성상 이런 패턴만 인식하면은 얘가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처음엔 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고 우연히 특정한 실제 존재하는 주소나 뭐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전화번호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패턴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 깃허브에서 데이터셋을 까보니까 실제 사람 이름 그대로 있었고 전화번호 그대로 있었고 뭐 주소 같은 것도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는 원래 이제 깃허브에 올리면 포크가 가능하잖아요. 또 포크도 엄청 돼가지고 많이 퍼졌을 거예요. 그 데이터셋 자체가. 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데이터를 정말 깔끔하게 완벽하게 전처리를 한다고 해도 최근에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이게 보면은 19년도에 나온 거라고 좀 알고 있는데 20년도에 발표했다고 나오네. Training data from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돼 있고 이거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너무 작나?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학습한 데이터의 어떤 학습된 결과물에서 그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개인적인 데이터를
어떤 공격 형태의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걸 논문으로 나온 거거든요. 뭐 논문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내려면은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의 어떤 개인정보의 안정성 이런 게 좀 아직까지는 뭔가 위험한 그 요소가 많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구 목적으로는 이걸 만들어 볼 여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비즈니스로 오픈을 한다 그러면은 좀 문제될 소지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괜찮아요. 수성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최종 출력은 가깝다고 판단한 문구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 맥락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아, 일단 요거 하고 넘어가면은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도 이제 도메인으로 나눌 수 있겠죠. 클로스 도메인 이 표를 보면은 뭐 오픈 도메인보다는 좀 쉽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룰 베이스가 클로스 도메인에서 거의 필요한 부분을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은 정말 인기가 없다.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뭐 좋은 모델이 나오면은 이제 여기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오픈 도메인은 뭐 위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건, 특히 데이터를 다루고 데이터를 뭐 정제하더라도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 특성상 얘가 어떤 패턴을 만들어낼 텐데 우연히 만들어낸 패턴이 뭐 실제로 있는 전화번호라던가 뭐 주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뭐 그런 거 다 처리하기가 참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너레이티브 모델,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 맥락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지? 생각을 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본 거라서 가볍게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는 이제 맥락을 그 모델에 넣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맥락을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 줘야겠죠. 각각의 어떤 문장을 센텐스를 이제 벡터로 만들어 주고 그 벡터를 내가 몇 번째 맥락까지 고려하겠다를 이제 컨캐트네이트 시켜주면 행렬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렬을 뭐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넣어서 뭐 적절하게 좀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봤는데 뭐 사실상 이거 하면은 뭐 논문으로 쓸 수 있겠죠. 시간이 되면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들 것 같고 넘어가면은 벌써 마지막 장표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챗봇 뭐 자연어로 이제 기계랑 소통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총칭하고 뭐 유형은 FAQ, Retrieval Based, Generative 이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가장 널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이 Retrieval Based다. 그거 이제 룰 베이스라고도 하고 약간 인공지능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뭐 기호주의에 가깝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인데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지만 나아갈 길이 멀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 처리에 대한 잠재적 문제가 있어서 좀 껄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비즈니스에서 어떤 챗봇을 도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리트리버 베이스 모델을 뭐 위에서 장점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추천하고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 오픈소스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오픈소스로 무료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좀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하면 훨씬 더 이거를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뭐 고용하거나 아니면 알바도 많을 것 같은데 어, 외주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음,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공지능이
어쨌든 기호주의에서 연결주의로 발전했고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그 성장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은 제너레티브 모델도 지금은 마치 그 인공지능의 겨울처럼 약간 성능을 못 보이고 있고 연구도 많이 안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발전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발전이 되면은 그때부터 뭔가 진짜 영화에서 보던 허나 아니면 자비스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음, 게임에서의 챗봇이란. 아, 이거 게임하고 청소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기술적인 건 아니고 예전에 봤었던 그 송기령 부사장님 발표에서 그 청소년들이 게임을 생각하는 자세가 청소년이 게임을 했을 때 어떤 연관된 그 단어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친구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최근에 청소년들이 뭔가 항상 학업에 그 영역 안에서만 있고 뭐 친구랑 별로 놀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게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친구 혹은 게임 자체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챗봇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뭐 잘 대답해주는 뭐 그런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